하다 보니까 사실 해양 교육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제일 아래쪽 보면은 일반 조종면허 시험관이라고 해가지고 이 자동차도 이제 운전하려면은 급에 맞게끔 면허증을 따잖아요. 그러면은 보트도 운전하려면 이제 면허증이 필요한데, 저는 이제 강이나 바다에서 탈 수 있는 레저보트 일반 조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그 과정 중에 실기 시험을 위한 연수 교육을 조금 전문으로 하는 그런 교육을 주로 한강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렇게 이 시니어 분들 정년 이후에 제2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여가를 즐기기 위한 용도로 조종 면허를 또 많이 취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신동아 고속 관광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관심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조금 더 쉽게 취득할 수 있게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교통안전의 중요성 및 전세버스 운전자의 책임에 관한 내용부터 진행을 할 거고, 제가 이 자료 준비하면서 신동아 고속관광 홈페이지를 좀 들어가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 안전교육을 뭐 매년 수차례 좀 받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캠페인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의미 있는 시간이 이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본 개념부터 조금 잡고 저희가 진행을 할 거예요. 관광교통안전의 개념부터 조금 살펴볼 건데, 관광교통안전은 이 여행객들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안전한 여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대책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운전자의 안전수칙 준수나 차량의 정기적인 점검 및 관리, 그다음에 승객의 안전벨트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구조 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됩니다. 궁극적으로 관광객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관광버스 사고 주요 원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발표한 최근 통계 자료를 보면 전세버스, 즉 관광버스 사고의 대부분은 사실 차량 결함보다는 운전자의 부주의, 다시 말해서 안전 운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단연코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라고 하는데요. 2022년 기준 전체 전세버스 사고 중에 무려 절반 이상인 52.2%가 운전자의 부주의에서 비롯되었는데, 그 안에서도 항목별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몇 가지 특징이 보입니다. 첫 번째는 전방 주시 태만입니다. 요 사고 영상을 제가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이 전세버스 사고의 형태가 그냥 결과적으로 영상만 보면 사실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어제 2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친 경부고속도로 사고 버스 기사는 졸음운전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거든요. 납득이 되지 않은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버스 한 대가 승용차를 깔아뭉개며 크게 솟구칩니다. 7중 추돌 사고로 이어진 빗길 사고로 50대 부부가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사고를 낸 버스기사 51살 김모 씨는 졸음운전 때문이라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현재는 뭐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 본인도 그렇게 진술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운전기사를 비춘 영상을 직접 확인한 해당 버스 업체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운전기사가 전방 부주의로 사고를 낸 것 같다는 주장입니다. 사람이 돌면 핸드폰으로 계속 있거나 가만히 있거나 사고 직전까지도 이렇게 조약을 해요. 잡아주려는데 한명 전화도 계속 있고. 취재진이 확인한 김 씨의 전날 근무표를 보면 2시간이 넘는 운행시간 중간마다 평균 1시간 정도의 휴식을 취한 걸로 돼 있습니다. 사고가 난 당일에도 휴식 시간은 운행 후 1시간이 넘었습니다. 평소 피로가 누적됐다고 해도 시간당 2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는데 졸음운전을 했다는 것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시간당 20 이상이면 보통 강한 호우라고 보기 때문에 상당히 강했다고 보여지고요. 사실 그 2, 3시 사이가 가장 비가 하필이면 그때 제일 강했던 시간대예요.
경찰도 전방부지 가능성과 관련해 국가수 분석과 해당 버스 업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정입니다. 이 전방 주시 태만이란 쉽게 말해서 운전자가 앞을 제대로 보지 않고 다른 데에 정신을 팔면서 운전하는 상황을 이야기하는데요. 실제 과거 대형 사고 통계에서도 약 46%가 이 전방 주시 태만 때문이라고 합니다. 스마트폰을 확인하거나 영상을 시청하거나 혹은 피로 때문에 순간적으로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교육자를 준비하면서 영상을 굉장히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도 사실 이게 대립이 돼요. 이게 운전자의 의견하고 사측의 의견하고 대립이 되다 보니까 저도 이게 어느 한쪽에 좀 쏠려서 기사화됐다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거기에 맞춰서 좀 다 넣어야 될까 했는데 이 교육 대상자분들한테 그런 걸 보여드렸을 때 사실 결국 유익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이거 뭐 누가 잘못했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어떤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게 전반적인 교육 내용의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이해해 주시고 이 사고 영상들은 이제 좀 배제하고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로 흔한 원인은 안전거리 미확보입니다. 아무리 운전 실력이 좋아도 앞차와의 거리가 충분하지 않으면 사실 사고를 피하는 것은 쉽지가 않죠. 전체 사고의 약 15.7%가 이 안전거리 미확보 때문에 발생을 했다고 하고요. 고속도로에서 특히 치명적인 추돌 사고로 이어지는 그런 사고 사례를 저희가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신호위반, 즉 빨간불에 그냥 통과를 하거나 황색불에 급히 끼어드는 형태인데요. 전체의 약 12.6%가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 버스처럼 이 큰 차량의 제동거리는 긴 만큼 신호위반은 자칫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도 7% 차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짚어볼 부분은 졸음운전과 과로 그리고 음주입니다. 먼저 졸음운전은 흔히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하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 교통안전 통계에 따르면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률은 음주운전 사망률의 2배 이상이 달한다고 합니다. 매년 2,000건이 넘는 졸음운전 사고가 보고되고 있고 이로 인한 사망자만 해도 매년 60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 졸음운전의 직접적인 원인은 과로이겠죠. 이 관광버스 기사님들은 장시간 운행을 하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시간대도 일정치 않은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쉽게 피로가 누적될 가능성이 좀 많다라고 볼 수가 있고 결국 그로 인해서 인지 능력이나 판단력, 반응 속도가 크게 떨어지게 되고 위험 상황에 제때 대처하지 못하는 게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 과거에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에서 그런 사고, 참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워낙 이 기본적인 금기 사항이기 때문에 길게 뭐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 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 날에 운전하는 것도 운전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음주운전은 이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운전자의 안전불감증과 직업 윤리 결여가 얼마나 큰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고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2차 사고 좀 강조하면서 넘어가 볼게요. 자, 2차 사고를 보게 되면 2차 사고는 1차 사고로 멈춰선 차량을 다른 차량이 들이받으면서 이제 발생하는 사고를 2차 사고라고 얘기하는데 그 위험성에 대해서 통계로 보면은 우리가 그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020년부터 22년 사이 고속도로 사망사고로 숨지는 사람이 대략 500명이 조금 넘는다라고 해요. 자, 이 가운데 85명이 2차 사고로 희생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치사율로 따져보면 이게 좀 더 충격적으로 다가오는데 일반 교통사고는 치사율이 약 8%인 정도의 반면에 2차 사고는 무려 56%, 즉 7배 정도나 더 높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특히 야간이라든지 안개가 낀 날 또는 이제 비 오는 날 같이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는 2차 사고 위험이 훨씬 더 커진다고 하죠.
예기치 못하게 정차한 버스를 뒤따르던 차량이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해버리는 그런 사고를 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광버스는 일반 승용차보다 차체가 크고 이 탑승 인원이 많기 때문에 한번 2차 사고가 나면 그 단순 충돌 사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승객이 동시에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내용은 조금 넘기도록 할게요. 이 안전문화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볼 건데, 왜 안전문화가 우리 업무 속에서 뿌리를 내려야 하는지, 그리고 교육이 그 토대를 만드는 핵심 수단이 이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안전은 단순히 법규만 지킨다고 완성되는 게 아니죠. 사고를 막는 습관, 이 동료와 승객을 지키겠다는 또 태도, 그리고 그 의식에서 매일매일 반복되는 생활 속 실천일 때 비로소 안전이 우리 문화로 자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안전문화는 왜 정착이 되어야 되는가? 이 안전문화라는 말의 뜻부터 한번 짚어볼 텐데요. 이 안전문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고를 막는 안전수칙이 단순히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당연히 해야 하는 일로 자리 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첫 번째 이유는 사고 예방의 근본적인 해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고는 기계 결함보다는 사람의 실수, 즉 인재라고들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평소 안전을 생활하는 사람은 위기 상황에서 놀라지 않고 신속하게 대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두 번째 이유는 이 조직 경쟁력 강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고객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회사를 신뢰하게 됩니다. 이 안전에 대한 철저한 자세는 회사의 이미지와 신뢰도, 나아가 경쟁력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는데, 이 안전한 근무 환경은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자부심을 갖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법적 윤리적 책임 때문입니다. 요즘은 아까도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대재해처벌법처럼 안전관리 책임을 이 기업에 강하게 묻는 시대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대통령께서도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계신 걸 제가 봤는데, 법적 책임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역시 안전문화의 정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승객을 태우는 여러분의 직업은 타인의 생명을 책임지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건 법 이전의 직업윤리이자 이 기본 도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안전문화는 어떻게 자리 잡을까 생각을 해보면 바로 교육이겠죠. 뻔한 내용이지만 이 안전의식은 저절로 생기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꾸준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의식과 행동이 변하고 그것이 습관과 문화로 정착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 교육은 안전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을 하겠죠. 이 교통 환경은 계속 변하고 이 새로운 장치나 규정도 끊임없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작년에 요 교육 마쳤을 때 들었던 얘기가 운전 전에 이렇게 음주 측정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스마트폰을 통해서 어디 보고가 되고 이런 내용들을 들었는데, 오늘 또 새로 들은 내용이 AI 카메라라는 걸 또 들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새로 변해가는 데 있어서 교육은 최신의 정보를 또 업데이트 해주기도 하고 다양한 위험 상황을 미리 또 상상하고 연습하게 합니다. 비상상황 대처법이나 응급처치 같은 훈련, 반복적인 훈련은 사고 순간의 생사를 갈라놓는 그런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교육은 안전의식을 깨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도 합니다. 자, 보통 나는 괜찮겠지라는 이런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안전은 곧 나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죠. 또 안전을 귀찮은 절차가 아니라 나와 동료뿐만 아니라 그리고 승객을 위한 보호막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긍정적인 태도를 길러줍니다. 반복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배운 내용은 습관이 되고 나중에는 무의식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게도 됩니다. 자, 세 번째, 교육은 소통과 협력의 장입니다. 교육 과정에서 여러 사람과 경험을 나누다 보면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서로 배우게 되고요. 숨어있던 안전 이슈도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죠.
이런 과정이 결국 우리 조직의 안전 시스템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무엇보다 안전은 개인이 아니라 모두의 과제이기 때문에 교육은 우리를 하나의 안전 공동체로 만들어줍니다. 자, 위급 상황 발생 시 공통적인 행동 지침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운전뿐만 아니라 업무 중에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언제든지 예상치 못한 위급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고든 화재든 또는 승객 환자 발생이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공통적으로 지켜야 할 행동이 지침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안전 확보입니다. 가장 먼저 차량을 안전한 장소에 정차를 해야 되겠죠. 이 고속도로라면 무리하게 멈추지 말고 갓길이나 가까운 휴게소 같은 안전지대까지 이동한 뒤에 시동을 끄고 주차 브레이크를 채워야 됩니다. 자, 그리고 비상등을 켜서 다른 차량의 위험 상황을 알리는 것도 필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신속한 상황 인지와 신고입니다. 이 사고 유형이나 피해 규모, 부상자 유무를 빠르게 확인한 뒤에 곧바로 119 또는 112에 신고를 합니다. 신고할 때는 사고 현장의 위치나 사고 유형, 부상자의 수, 차량 번호판 등 필수 정보를 명확히 전달을 해야 되겠죠. 특히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 사고 예방 조치가 중요한데 후방 100m 지점에 삼각대를 반드시 설치를 해야 하고요. 야간에는 특히 불꽃 신호기를 사용해서 뒤따르는 차량에 알려야 합니다. 승객들은 반드시 이 하차 후에 가드레일 밖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하는 게 필수일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침착한 대응입니다. 운전자가 침착해야 승객들도 안심을 하겠죠. 방송장치가 있다면 간단한 상황을 승객들에게 알리고 차분하게 지시를 해야 할 겁니다. 예를 들어 승객 여러분, 갑작스러운 사고로 잠시 정차합니다. 침착하게 제 지시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말 한마디가 큰 차이를 만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따가 배울 내용인 기본 응급처치를 잘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CPR이라든지 하임리히법, 출혈 시 지혈 같은 작은 행동이 이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교통안전 관련된 부분은 짧게 20분 과정으로 마쳤고요. 일반 심폐소생술 실습 중심의 교육을 진행을 할 텐데 제가 이 부분은 줄여서 이론 교육을 적어도 한 40분은 가져갈 건데 저희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화장실 이용하는 시간을 짧게 한번 10분 정도 가져가고 30분부터 쉬는 시간 없이 40분 동안 그 다음 시간을 이어나갈 겁니다. 자,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딱 12시 반까지. 심폐소생술이라는 걸 한다고 해서 반드시 살아나는 건 아니에요. 실제 통계를 보면 사고 현장에서 심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했을 때 현장에서 의식을 회복하거나 또는 병원으로 후송돼서 의식을 회복하고 일상으로 복귀를 하는 사람의 수보다 장애를 갖고 평생을 살아가거나 아니면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실제로. 근데 이 심폐소생술은 초기 대응에 있어서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정확한 방법이기 때문에 일반인들한테 이런 교육을 전파를 하는 겁니다. 이 가슴 압박은 어느 정도 깊이로 눌러야지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높은지, 압박 속도는 그러면 어느 정도가 조금 효과적인지, 인공호흡은 하는 게 좋은지 하지 않는 게 좋은 건지, 그 다음에 자동 심장 충격기 요즘 곳곳에 다 비치가 되어 있는데 이건 언제 갖고 와서 언제 쓰는 건지,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내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어쨌든 순서대로 누구나 할 수 있게끔 교육을 한다라는 차원에서 이런 내용들이 정리가 된 게 매뉴얼입니다. 자, 심정지 발생 규모를 이 단순 예로 들면은 그 교통사고 사망자 수랑 좀 비교를 많이 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뉴스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이 사고, 그 다음에 사망에 대한 것들을 접할 때 사고나 이제 또는 사망자 수를 예로 많이 드는데 지금 이게 좀 과거 자료긴 한데 교통사고 1년에 사망자 수가 약 3,000명 정도 된대요. 뭐 좀 높아질 때도 있고 낮아질 때도 있고 한다고 하는데 이 급성 심정지 발생 환자가 35,000명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급성 심정지, 자 보세요.
여기는 사망자 수를 3,000명이라고 납두고 여기는 이 급성 심정지 발생 건수를 납두고 이 높은 숫자랑 이 숫자랑 비교를 해요. 왜 사망자랑 비교하지 않고 요거랑 비교를 하느냐? 요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급성 심정지가 발생을 하면 이게 사망자 수가 크게 다르지 않을 확률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급성 심정지 환자가 발생을 했을 때 정확하게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서 일상으로 복귀할 확률이 그만큼 높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통계를 보게 되면 시내버스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은 아이를 버스기사와 승객이 함께 도와서 살려냈습니다. 버스기사의 빠른 대처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아이를 살렸습니다. 김지은 기자입니다. 달리는 시내버스 안, 한 아이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버스기사는 차를 멈추더니 아이를 바닥에 눕혀 응급처치를 시작합니다. 주변에 있던 시민들도 버스기사를 돕고 119 구급대를 부릅니다. 6살 난 박모군이 할머니와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 쓰러진 건데 버스기사 56살 이종락씨와 시민들의 빠른 대처 덕분에 4분 만에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배웠는데요. 회사에서 해서 그게 아주 큰 도움이 됐고 참 아이를 살렸다는 게 너무 뿌듯하고요. 소방당국은 박군이 고열로 인한 구토와 경련으로 음식물에 기도가 막혀 쓰러졌지만 신속한 응급처치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향한 적극적인 시민정신이 아이의 소중한 생명을 살려내며 4분의 기적을 또 한 번 일으켰습니다. MBC 뉴스 김지훈입니다. 이 영상도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더 보충해서 늦은 밤 그 6살 아이 같은 경우는 그냥 확률적으로 봤을 때 급성 심정지일 확률이 성인보다는 매우 적습니다. 왜 적을까요? 이 급성 심정지 원인 같은 경우가 우리 일상생활 중에 뭐 운동 부족이라든지 식습관, 음주, 흡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혈관, 그 다음에 심장 기능 악화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해요.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선천적으로 심장이 약하거나 혈관에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성인들과 같이 유사한 형태로 심정지가 오는 확률은 좀 적겠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결과를 봤더니 이 기도폐쇄, 음식물이 기도를 막고 있어서 이 호흡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심정지가 온 거예요. 이 심정지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지 않아서 오는 심정지, 그 다음에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심정지, 질식성 심정지라고 해요. 이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좀 지나면서 얘기를 할게요. 자, 근데 심정지 발생이 일어나는 장소로 퍼센트를 냈을 때 가장 많은 장소가 이 가정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 기사님들 같은 경우 우리 뉴스에서도 종종 나오죠. 제가 좀 전에 틀어주려고 했던 그 영상이 한 2, 3주 전 그 뉴스 영상이에요. 이거부터 볼까요? 늦은 밤 서울 도심의 버스 정류장에서 한 생명을 살려낸 버스기사가 있습니다. 위급한 순간에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심폐소생술로 3분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늦은 밤 연세대학 정류장. 학생들이 모여있는 중간에 한 시민이 쓰러져 있습니다. 정류장에 진입한 버스가 멈추고 운전기사가 급하게 뛰어내려 현장으로 향합니다. 6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은 호흡이 없었고 혀가 말려있는 위급한 상황. 버스기사는 지체 없이 심폐소생술을 시작했고 3, 4분의 사투 끝에 남성은 숨을 쉬고 1분 더 지나자 기침과 함께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주변 학생들의 119 신고로 환자는 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돼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버스에서 기다리던 승객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운행이 지체됐지만 모두가 괜찮다, 수고했다며 응원의 말을 건넸고 한 학생은 감동했다면서 과자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소중한 한 생명을 살린 버스기사의 용감한 행동은 버스업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게시판에 올라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YTN 김민두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을 할 때 이 심정지 발생 장소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장소가 이 집 가정이라고 해요. 단일 장소로 봤을 때
나머지는 그냥 단일 장소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지하철 플랫폼, 뭐 기차역, 뭐 공항 이런 단일 장소로 봤을 때 10%를 넘는 장소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냥 집이라고 단일 장소를 통계를 냈을 때 40%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심폐소생술을 받아야 되는 그 대상자를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이 가족일 확률이 높다라는 차원에서 교육을 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강조를 해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 영상 보면은 이 기사님들이 사람의 목숨을 살린 이런 영상들이 자주 기사화되고 소개가 되죠. 이 직업군으로 봤을 때 일반 회사원들 같은 경우는 그냥 지하철 출퇴근하고 회사 가서 매일 똑같은 사람 보고 집에 가서 가족들 보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반면에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의 직업군들이나 아니면은 뭐 봉사하시는 분들 있죠. 뭐 경찰 공무원들이라든지 학교 선생님 이런 직업적으로 대민을 상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늘 새로운 사람들을 다수를 상대를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노출되거나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직업군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님들이 특히 이렇게 사람의 생명을 살렸다라는 게 많이 기사화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매년 또 배우시는 거기도 할 거고요. 좀 이어서 가자 보면 이 심정지 환자가 발생을 했을 때 이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응급처치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게 바로 우리가 흔히 강조하고 있는 골든타임이라는 것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뭐 여러 매체를 통해서도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심정지 상황에서 골든타임은 보통 뭐 4분 이내에 이루어지는 응급처치를 얘기를 하죠. 그럼 이 4분은 어떤 걸 의미를 할까요? 혹시 알고 계신 분? 심정지가 온다라는 건 결과적으로 이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멈추는 걸 이야기를 해요. 이 심장이 멈추는 거는 심장을 강하게 압박을 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압박을 해준다라는 궁극적인 목표는 이 심장의 기능을 대신해 준다라는 거예요. 심장이 어떤 기능을 하죠? 펌프 작용을 하면서 혈액을 전신에 순환을 시키죠. 그럼 혈액은 우리 전신을 돌아다니면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산소를 각 장기에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요 시간 4분이 중요한 이유가 이 뇌세포 파괴가 되는 그 시작점을 4분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자, 호흡이 정지가 되고 심장이 멈추게 되면 뇌로 가는 혈류가 멈추게 되는 거예요. 시끄러우니까 잠시 넘길게요. 이렇게 뇌로 가는 혈류가 멈추게 되면 뇌의 산소 공급이 차단되기 때문에 이 온몸의 장기 중에서 이 뇌 손상이 제일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한번 뇌 손상이 진행이 되게 되면 이 그러니까 죽은 뇌세포는 다시 소생을 하거나 살리기가 어려워요. 치료가 어렵습니다. 그럼 뇌 손상이 일어나면 문제는 뭐냐? 정도에 따라서 일상생활로 복귀를 하지 못하고 심각한 경우에는 식물인간 또는 사망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응급처치를 받기는 받았는데 초반에 적절하게 받지 못하면 살려는 났는데 평생 뭐 성인이지만 4-5살 정도 되는 지능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닌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내 눈앞에 누군가가 쓰러지고 그걸 내가 목격을 했다. 그럼 응급처치를 내가 바로 시행을 했으면 지체 없이 시행을 한 건데 저 문을 열고 나갔는데 누군가가 쓰러져 있는 걸 발견을 했다. 그러면 언제 쓰러져 있는지 모르잖아요. 1분 전에 쓰러졌는지 지금 바로 쓰러졌는지 이미 수분이 지나갔는지. 근데 그 상황에서도 내가 머뭇머뭇거리고 119 신고하고 주변에 다른 사람, 요 기관 관리하시는 분 불러다가 이거 어떻게 해요? 이런 상황에서도 이미 2-3분이 지나가게 된단 말이죠. 그럼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일상으로의 복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폐소생술은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 지체 없이 바로 현장에서 시행을 하는 게 중요한가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심정지는 통상 10분 정도가 지나게 되면은 영구적 뇌손상으로 재생이 불가하다라고 보고 심지어 사망을 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응급 현장에서의 사망 판단은 응급처치자가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의사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10분이 넘어가도 119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까지는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시행을 해야 합니다. 자, 이 영상 보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초반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이 심폐소생술은 이렇게 인위적인 가슴 압박을 통해서
이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는 것과 같은 유사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제일 중요한 역할은 이 펌프 기능, 이 수축과 이완 작용을 대신 해줌으로써 뇌로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해줘야 될 게 바로 인공호흡이죠. 이 처치자의 호흡을 환자에게 전달을 해줌으로써 이 혈액에 녹아있는 이 산소를 추가적으로 계속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자가호흡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호흡을 전달을 해준다라는 개념인데,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 심장이 뛰지 않아서 오는 심정지, 숨을 쉬지 못해서 오는 심정지, 이 두 가지가 달라요. 이 과거에 심폐소생술이 처음 생겨났을 때에는 주로 이 질식성 심정지, 즉 익수자를 살리는 데 주 목적으로 개발된 게 심폐소생술이에요. 그래서 여기 저보다 이렇게 연배가 더 훨씬 많이 되신 분들이 많으신데, 과거에 심폐소생술을 배우셨던 분들 보면, 기억을 되짚어 보면, 뭐 처음에 보고 듣고 느낀다 해서 10초 동안 이 코에다가 귀를 갖다 대고 호흡을 확인해요. 숨을 쉬나 안 쉬나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맥박 체크도 하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게 호흡이에요. 2번 불어넣기가 우선됐습니다. 근데 지금 2020년 최신의 가이드라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보고 듣고 느끼고 10초 하지 마라. 일반인들 그거 제대로 체크 못한다. 눈으로 봤을 때 숨 안 쉬는 것 같으면 가슴 압박하는 게 맞다고. 자, 2번 불어넣기 이거 먼저 하지 마라. 압박부터 해라. 왜 압박부터 하느냐? 이걸 아셔야 돼요. 왜 압박부터 할까요? 심정지 주요 원인이 급성 심근경색, 즉 심장이 뛰지 않아서 심정지가 오는 경우가 일상생활에서는 대부분이기 때문이에요. 길 가다가 누가 쓰러지고 버스에서 누군가 쓰러지면 숨을 못 쉬어서 심정지가 온 것보다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심정지가 온 게 90% 이상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압박부터 해라가 제일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 심지어 매뉴얼 가이드라인에 아예 집어넣었어요. 일반인들, 자, 인공호흡 제대로 할 자신 없으면 그거 빼고 가슴 압박만 하세요. 자, 이름 만들어 놓을게요. 가슴 압박 소생술. 매뉴얼에 아예 집어넣습니다. 일반인들 자신 없으면 하지 마세요. 그 대신 가슴 압박이라도 빨리 하세요. 이게 매뉴얼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공호흡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은 언제일까요? 우리가 숨을 잘 못 쉬어서 기절하는 순간이 언제가 있죠? 물놀이 갔을 때. 물에 빠지면 숨을 못 쉬어서 질식 때문에 이제 사망사고가 일어나는데, 익수자 같은 경우는 호흡을 못한 상태, 물을 많이 마셔서 폐에 물이 차서 심정지가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공호흡이 반드시 동반이 돼야 돼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아까 그 6세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 이 기도폐쇄 많다고 했죠. 기도폐쇄도 어쨌든 질식이에요. 목 졸린 거나 기도가 막힌 거나 같은 원리입니다. 자, 그런 경우에도, 영유아 같은 경우에도 인공호흡이 반드시 동반이 돼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친구일 경우는 이게 그냥 심정지인지 이 기도폐쇄인지 또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죠. 만약에 쓰러지기 전 상태에서 기도폐쇄 환자다, 그럼 목을 움켜쥐고 불편한 자세를 취할 거예요. 그 상태에 발견되면은 나중에 이야기를 할 하임리법이라고 하는 이 복부 밀어내기를 통해서 이물질을 빼줘야 되고, 그 시간이 또 수분 지나가게 되면 호흡을 못해서 심정지가 오기 때문에 압박과 인공호흡을 병행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기도가 막혔으면 호흡 전달이 제대로 안 되겠죠. 압박을 통해서 이물질을 뱉어낼 수 있게끔 상황을 만들어주고, 이물질이 뱉어낸 게 확인이 되면 인공호흡도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내용을 꼭 아셔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심폐소생술 교육의 핵심이 인공호흡을 해야 되는데, 이 해야 되는 상황에서 내가 자신 없어서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인공호흡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면 그걸 빼고라도 하기만 하면 더 좋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좀 빨리 판단을 하실 수 있어야 해요. 자, 그렇다고 인공호흡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아니에요. 인공호흡은 할 수 있는 상황이면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이 입에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뭐 거품이 묻어 있거나 피가 묻어 있거나 하는 상황에서는 쉽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가 않잖아요. 그럼 방치하고 그냥 가지 말고 가슴 압박이라도 하는 게 효과적이다라는 걸 매뉴얼상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이미 2010년대 초반부터 통계를 냈을 때
이 교육의 전파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시행률이 4배나 높아졌다고 하고요. 그에 따라서 생존율도 2배 정도 높아졌대요. 이 시행률만큼 생존율이 따라오지 못한다는 건 고품질의 심폐소생술이 아직은 우리나라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런 겁니다. 사실 우리가 쓰러져 있는 사람을 잘못 손댔다가 저 사람이 잘못돼서 나한테 피해가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을 거예요. 예, 이미 2008년도부터 응급의료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이 선한 의도로 도움을 줬을 때, 자, 의도치 않은 손해를 끼쳤을 때 보호해주는 법 조항입니다. 최근에 이제 요 유사한 내용으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라고 해서 법이 제정되어 있진 않기 때문에 이름은 없는데 이 외국에서 부르는 이름 그런 이름인데 이게 조금 잘 아셔야 되는 게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내가 선한 의도로 해서 손해를 끼쳤을 때 법적으로 보호를 해주는 것, 반대되는 개념으로 내가 그냥 유기를 하고 봤는데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가서 잘못되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게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취지인데, 그런 것들을 조금 이 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어서 일각에서는 그게 뭐 반대를 해야 된다 또는 빨리 만들어야 된다, 이게 대립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합니다. 자, 심폐소생술 기본 이 개념을 보면 뭐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이 환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무작정 그냥 가슴부터 누르는 게 아니라 적어도 반응이 있는지, 그냥 의식을 잃고 쓰러진 건지 숨을 쉬고 있는 건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응 확인하고 119 요청과 동시에 바로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병행을 하고 이 자동 심장 충격기를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이 기본 심폐소생술의 이 계획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이 내용 살펴보면서 제가 직접 장비를 갖다가 시연해 보여드리고요. 이따가 11시 10분부터는 직접 실습을 하겠습니다. 자, 응급환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반응 확인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적어도 이 안전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 적어도 현장이 안전한지를 육안으로 또는 냄새로, 오감으로 확인을 하고 환자에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환자에게 다가가서 반응 확인을 할 때에는 상체를 심하게 흔드는 것이 아니라 상체가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강한 어깨 충격을 통해서 의식 확인 여부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때는 큰 목소리로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자, 이런 식으로 의식을 확인하는 게 매뉴얼입니다. 자, 그리고 119 신고를 할 때, 자, 이때 중요한 건 주변에 당연히 아무도 없으면 본인이 직접 해야 되겠지만 주변에게 도움에 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정확하게 한 사람씩 지목을 해서 119 구조 요청과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다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게 매뉴얼입니다. 자, 119 구조대에 신고를 할 때에는 어떤 상황들을 전파를 하느냐, 아까 전에 우리 그 교통 안전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때 뭐 현장의 위치라든지 현장 상황, 환자의 수, 이런 정보들을 전달을 해주는데, 최신에는 다 이제 영상 통화가 가능한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전화를 끊지 않고 이 119 구급대원 측에서 이 영상 통화로 전환을 요청하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해요. 그런 경우 주변을 보여주기도 하고 CPR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뭐 물어보거나 또 알려주는 대로 할 수 있게끔 영상으로 소개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이 환자의 수에 대해서 전파를 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해요. 자, 119 구급차 같은 경우는 의식이 없는 환자는 한 명밖에 실을 수가 없죠. 이 차의 종류가 다르고 크기가 다르다 하더라도 실려있는 정보는 의료 장비가 조금 세분화되어 있을 뿐 의식이 없는 환자는 한 명밖에 실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자가 교통사고, 충돌로 인해서 의식이 없는 환자인지, 물에 빠진 환자인지, 또는 감전으로 인해서 의식을 잃은 환자인지, 이런 상황들을 정확하게 전파하면서 환자의 수까지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압박을 하는데, 자, 압박을 할 때에는 심장을 압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심장의 위치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냥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심장이 어디에 있죠? 말로 표현하기가 애매해요. 어디 있죠? 한번 표현해 보세요. 가슴뼈 안에 거기는 명치 같아.
명치 왼쪽 명치보다 아래. 위쪽. 위쪽. 자, 그냥 우리 흔히 이렇게 얘기해요. 가슴 정 가운데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가슴 답답해 할 때 이렇게 치는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 또는 양측 유두와 유두 사이에 가상이 십자선을 그었을 때 그 교착 지점, 가슴뼈 위에. 이게 왜 매뉴얼상에 이렇게 애매하게 얘기를 해놓냐? 실제 가이드라인에 어떻게 나오냐면 윗가슴과 밑가슴의 2분의 1 지점과 2분의 1 지점과 밑가슴의 또 2분의 1 지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체 구조는 보통 의학적으로 여기는 어디다 여기는 어디다 표현을 하는데 이 심장의 위치를 그냥 뼈 위에서 표현할 수 있는 명칭 자체가 없대요. 그래서 보통 유두와 유두 사이에 가상의 십자선이라고 표현하는데 누군가는 그래요. 교육자가 어떻게 정확하지 않은 표현을 쓰느냐, 사람마다 젖꼭지 위치가 다른데 젖꼭지 기준으로 설명하면 그게 맞는 거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해하기 쉽게 그냥 그렇게 표현을 하고 가슴 정 가운데, 가슴 뼈 위를 누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고, 제일 주의해야 될 게 명치 누르는 것. 왜 안 될까요? 기본적으로 심폐소생술은 강한 압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슴뼈가 부러질 확률이 있어요. 성인이 할 경우 10명 중에 6, 7명은 눌렀을 때 부러뜨린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명치 쪽은 이 가슴뼈 흉골 중에서도 끝부분 새끼손가락처럼 이렇게 튀어나온 검상돌기라는 게 있어요. 여기 급소죠, 명치는. 그냥 맞아도 아프기도 한데 거기를 눌렀을 경우에는 이 검상돌기라는 약한 뼈가 조금 더 쉽게 부러지면서 장기들을 막 찌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슴을 압박하지 못하는 위치이기도 하지만 이 골절로 인해서 2차적인 부상만 유발하기 때문에 명치를 누르는 건 절대 안 돼요. 제가 한 40대 중반 조금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대학교 때 배울 때만 하더라도 여기처럼 비슷하면 알 거예요. 이 갈비뼈 따라 올라가면 끝 지점에서 손가락 2마디 위, 이렇게 교육을 한 적도 있었어요,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그냥 가슴 정중앙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가슴 압박의 깊이는 몇 센치일까요? 제가 작년에 얘기 드렸는데 5cm 이상. 압박의 속도는 분당 몇 회? 찍어보세요. 30회? 분당 100에서 120회. 자, 우리가 인위적인 압박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냥 사람이 뛰는 것과 비슷하게 눌러주는 거예요. 근데 자발적인 이 순환을 할 때, 심장이 뛸 때에는 통상 60회에서 100회 정도 뛴대요. 뭐 일반적인 사람은 80회 이상이 되겠지만, 자, 근데 우리는 왜 100회 이상을 누르느냐? 자, 스스로 뛰는 순환이 아니기 때문에 인위적인 압박이라서 100회를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5cm를 누른다라는 건 이 깊이 누르면은 뼈가 부러지고 약하게 누르면 빈맥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자바라 펌프 같은 거 있잖아요. 과거에 이렇게 기름통 옮겨 담을 때, 차 기름통 할 때, 그거 약하게 누르면 이렇게 빨아 올라가지도 않잖아요. 꾹꾹 눌러줘야지, 필요한 만큼. 마찬가지, 심장이 강하게 수축이 됐다가 이완이 돼야지 이 온몸에 혈액이 쭉 심장으로 모였다가 다시 순환이 되는데, 이 약하게 누르면은 그런 효과가 전혀 없기 때문에 여러 통계를 통해서 5cm 정도 깊이가 순환이 정확하게 되고, 현재까지는 100에서 120회가 가장 순환이 잘 되는 횟수다라고 정해놓은 매뉴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제가 이 압박하는 영상 잠깐 보여드렸는데, 요게 120회 속도를 누르는 거예요. 요 정도 느낌. 이따 요거 틀어드릴 테니까 요 속도에 맞춰서 압박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통상적으로 이 사람은 누구나 이 힘을 쓰면서 체력이 소진되기 때문에 처음 속도보다는 낮은 속도가 줄어들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저희는 120회로 연습을 할 겁니다. 자, 인공호흡을 할 수 있으면 당연히 하는 게 좋고, 그럼 비율은 어느 정도로 하느냐? 가슴 압박을 30번 누르고 나서 인공호흡을 2번을 반복적으로 하는 게 지금까지의 매뉴얼입니다. 자, 다음은 자동 심장 충격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이게 법적으로 제정은 되어 있지 않은데
실제로 이제 뭐 여객 터미널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비치가 되어 있는데 버스에는 이 심장 충격기가 비치되어 있는 게 법적으로 제정되어 있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이 자료를 조사하면서 그러니까 일반인들 상대로 했을 때는 뭐 그런 자료를 찾아보지 않았는데 이 운수업계에 계신 분들을 교육을 해야 돼서 찾아봤는데 부산에선 지자체에서 뭐 일부 버스에다가 이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지고 다녀라 라고 하는데도 있다고는 해요. 근데 어차피 법적 의무가 아니라서 뭐 강제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그런 공간으로 봤을 때 뭐 시내버스나 이런 버스도 이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갖다 설치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 자동 심장 충격기는 그러면은 가슴 압박을 대신하는 역할을 하는 걸까? 라는 고민을 해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가슴 압박은 물리적인 압박을 통해서 심장이 뛰는 것과 같은 유사한 효과를 주는 거라면 이 자동 심장 충격기는 인위적인 전기적 자극을 통해서 심장 스스로가 정상적인 리듬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런 교육 현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심폐소생술을 했을 때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2배 정도 높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요. 그냥 일반 심폐소생술만 했을 때보다 이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을 했을 때에는 현장에서 의식을 회복할 수 있는 확률이 3배 정도 더 높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 초기 대응에 있어서 가슴 압박만 하는 것보다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우선 사용을 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가슴 압박을 계속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30대 2로 인공호흡까지 같이 하고 있는데 뭐 15번 했다고 30번 채우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현장에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을 하면 지체 없이 이 심장 충격기부터 사용을 해야 합니다. 요 영상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요런 영상 보신 적 있으세요?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의학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이게 심전도를 체크하는 모니터입니다. 보통 이렇게 손가락 끝에다 이렇게 집게처럼 집어넣으면 심전도를 체크를 하는데 이게 PQRST라고 해서 우리는 그냥 비슷한 파동을 보는 거지만 요 높낮이를 가지고 의사 선생님들은 이게 정상적인 심장 리듬인가 아닌가를 판단을 해요. 일정하더라도 높낮이가 다르면 이 비정상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요런 게 비정상인 건 알겠지만 미세한 비정상은 몰라요. 그렇죠? 이런 걸 심실세동이라고 하는데 이 자동 심장 충격기는 이 모니터가 달려있지 않고 이 심장 충격기 스스로가 저런 심장 리듬을 분석을 해서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를 판단을 하고 비정상일 경우에 이 심장 충격을 줄 수 있게끔 전기 충격을 해서 준비를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삐 하고 일자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면 뭘까요? 보통 뭐 사망했다라고 표현하죠. 근데 삐 나왔다고 해서 바로 사망은 아니고 무수축 상태일 경우에요. 심정지는 심장이 완전히 멈춰야 심정지가 아니라 이미 이렇게 불규칙하게 뛸 때부터 의식을 잃고 쓰러져요. 근데 무수축인 경우에는 심장 리듬 자체를 리듬 분석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동 심장 충격기를 설치하고 전원을 켜도 이 제세동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나올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심장 리듬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이런 바닥이나 책상에 붙여놓은 거랑 똑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의식이 없는 환자를 가슴 압박을 하는 과정 중에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지고 와서 붙이고 나서 내가 배운 대로 전원을 켰는데 제세동이 필요 없다라고 나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중요한 건데. 그렇죠. 우리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망을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제세동기가 사용 필요가 없으면 우리는 그거 사용 안 하고 압박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2분 정도의 대기 시간이 있습니다. 2분 지나고 나서는 심장 리듬을 다시 분석해요. 그러니까 내가 압박을 열심히 하다 보면 무수축인 상태에서 비정상적이지만 어느 정도 심장 리듬을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이 제세동기까지 사용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이 소생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높아지는 거고, 119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하게 되면 조금 더 전문화된 장비도 사용을 하고, 이 구조대원분들이 스스로 약물을 투여할 수는 없지만 이 의사 선생님과 소통을 통해서 약물 투여를 해가지고 조금 더 이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을 높여주는 그런 치료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뭐 살린다 이런 개념보다는 119 구조대가 올 때까지 현 상태를 적어도 유지를 한다, 조금 더 호전되게 만든다 정도 개념으로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하는 방법인데 요거 한번 보고 쉬는 시간 갖고 제가 시범 보여드리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심장 충격기는 저런 케이스 보관함에 비치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잠겨 있진 않습니다. 공공시설이나 외부 가도 다 누구나 열 수 있게 되어 있고, 열었을 때 주변에 비상 상황임을 알릴 수 있게 저런 식으로 경고음이 울리게 되는 거죠. 6, 7, 8, 9, 10, 하나, 12,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가슴 압박을 하는 과정 중에 이 자동 심장 충격기가 현장에 도착을 하게 되면 가져온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압박을 하고 있던 사람이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힘드니까. 뭐 100번, 200번 넘게 하다 보면은 힘이 빠지고 박자도 틀어지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손을 바꿔주고 압박을 하던 사람이 다시 심장 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는 게 이 매뉴얼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패드를 부착하세요. 패드를 부착하세요. 패드를 부착하세요. 기본적으로 케이스를 열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전원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음성 안내가 나오기 때문에 전원을 먼저 켜주는 거고, 이 패드를 붙이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심장 위치에다 붙이는 게 아니라 전기는 이 지나가는 형태로 이 충격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 대각선 형태로 붙이는 거고, 패드 위에 어디다 붙여야 되는지 위치 표시가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패드를 부착하세요. 패드 커넥터를 A, B에 연결하세요. 패드 커넥터를 환자로부터 떨어주세요. 환자로부터 떨어주세요. 모두 물러나세요. 리듬을 분석합니다. 이 심장 리듬을 분석할 때에는 정상적으로 심장 리듬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환자의 몸에 손을 대고 있는 것 자체가 오진을 할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손을 대지 않게끔 강력하게 제지를 해야 될 거고요. 충전 중. 환자로부터 떨어주세요. 떨어지세요. 모두 물러나세요. 깜빡이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환자에게서 떨어지라고 하는 건 심장 리듬 분석이 끝났는데 제세동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제세동기가 전기를 충격하는 과정 중에 이 환자에게서 떨어지세요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때 특히 이 환자 주변에 가족, 보호자가 있을 경우에 환자의 몸에 손을 대거나 주무르는 형태로 이렇게 만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게 때로는 밀어내야 될 정도로, 밀쳐야 될 정도로 힘을 줘서 떨어지게끔 지시를 해야 합니다. 제세동 버튼을 누르세요. 제세동 실시되었습니다.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세요. 즉시 심폐소생술을 하나, 시작하세요. 둘, 셋, 넷. 자, 이렇게 한번 이 심장 충격을 주고 나서는 2분 동안의 대기 시간이 있다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죠. 2분이 지나게 되면 똑같이 같은 음성이 또 나와요. 그때까지는 멈춤 없이 가슴 압박, 인공호흡이 가능한 상태면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30대 2의 비율로 지속적으로 시행을 하고 2분 후에는 똑같이 이 제세동기 사용을 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 게 이 의식이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세동이 필요 없다라고 나오면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만 반복을 하면 되고요. 자, 심장 리듬이 어느 정도 돌아왔기 때문에 제세동이 필요 없다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의사 선생님처럼 뭐 경동맥을 짚는다든지 뭐 요골동맥을 딱 잡아가지고 맥박이 정상인지 이런 거를 쉽게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호흡이 돌아왔는지 정도를 가지고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현장에서 뭐 호흡이 있는지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하고 있던 가슴 압박을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될 겁니다. 실제로 매뉴얼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호흡이 있는 사람에게 가슴 압박을 했을 때 부작용을 줄 만큼의 그런 증상이 있다라는 연구 결과는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숨을 쉬고 있어도 내가 압박을 했을 때 이 사람한테 생명에 지장을 줄 만큼 큰 피해를 주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호흡 유무를 가지고 우리가 숨을 안 쉰다라고 판단이 되면 가슴 압박을 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호흡이 돌아오게 되면은 가슴 압박을 중단해도 되는 시점이다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자, 자동 심장 충격기가 현장에 오게 되면 전원 버튼을 먼저 킬 거고요. 두 개의 패드를 부착 후에 커넥터가 떨어져 분리되어 있는 거라고 하면은 커넥터를 연결을 하고 커넥터 자체가 애초에 연결이 되어 있으면 음성 안내에 따라서 심장 리듬을 분석할 때는 환자의 몸에서 손을 떼고 자, 심장 리듬 분석이 끝나게 되면 제세동 버튼을 누르기 전에 다시 한번 환자의 몸에서 손을 떼게끔 강력하게 지시를 하고 제세동을 시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을 합니다. 자, 또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됐기 때문에 저희 여기서 잠깐 한 10분 정도 또 쉬는 시간 갖고 나머지 실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11시 10분 정도 됐는데요. 20분에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폐쇄 환자의 같은 경우는 공통적으로 증상을 보이는 게 이 호흡이 불편하고 목에 이물질이 걸렸기 때문에 입을 막거나 목을 부여잡고 상체를 숙인 듯한 이런 자세를 보이는 게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는 이렇게 등을 강하게 두드려줘야 되죠. 하임리법을 할 때에는 그냥 적당한 강한 압박이 아니라 실제 성인의 경우 뭐 7, 80kg 되는 사람이 뭐 비슷한 체중을 하임리법을 시행한다 했을 때 이 처치자의 가슴과 이 환자의 등을 완전히 밀착시킨 상태에서 다리가 땅에서 떨어질 정도로 들어 올리듯이 강한 압박을 지속적으로 줘야 해요. 특히 이제 성인 같은 경우에는 이 약하게 걸리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강하게 기도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임리법을 시행할 때에는 이 성인의 힘을 온 힘을 다할 정도로 강하게 좀 해줘야 할 거고요. 영유아 같은 경우 항상 입에 뭘 집어넣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폐쇄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 영유아 같은 경우는 머리가 아래쪽을 향하게 이 가슴 전체를 받쳐준 상태에서 이 등을 강하게 두들기면서 이물질을 뱉어낼 수 있게 하는 게 응급처치입니다. 이 신생아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뭐 문화센터나 여러 가지 기관을 통해서 이미
그 산후조리원 같은 데에서도 그런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 교육 내용이에요. 자, 일단 이론 수업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자, 실습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실습은 저희가 장비를 큰 틀에서 봤을 때 두 가지 종류로 준비를 했어요. 뭐 작년에도 사용을 했던 장비인데, 작년에는 이렇게 상반신은 가지고 오진 않았는데, 자, 처음에 이 5대의 장비를 가지고 상반신, 가슴 누르는 연습을 조금 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 전신 애니로 넘어와가지고 이 모니터를 보면서 내가 정확한 가슴 압박의 깊이를 누르고 있는가를 확인하면서 누를 거예요. 가슴 압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압박의 깊이와 속도이기 때문에 이 모니터를 통해서 요 가슴과 연결되어 있는 이 막대 그래프에 적어도 녹색 불이 한두 개 정도는 들어올 수 있게끔 압박하는 연습을 할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 압박을 하게 되면 정확한 부위를 눌렀을 때 이 가슴과 연결되어 있는 이 막대 그래프에 이렇게 불이 들어오죠. 노란 불이 들어온 거는 5cm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거고, 좀 적당히 눌렀을 경우에는 체중을 실어서 눌렀을 때 녹색 불이 한두 칸 정도는 들어옵니다. 이 녹색 불 3칸 다음에는 이 빨간 불이 들어오게 되죠. 이 빨간 불은 압박의 깊이가 깊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린 친구들을 교육을 할 때는 통상 본인의 온 힘을 다해서 눌러라 라고 표현을 하는데,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적당한 압박 깊이를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속도감 있게 누르는 연습을 한다라고 하면 이 전신 애니 쪽으로 넘어와서는 압박의 깊이와 속도를 동시에 체크하면서 누르겠다, 이런 식으로 연습을 진행을 할 거고, 이 모니터에서 또 하나 체크해 봐야 될 것이 이 압박의 위치가 우리가 심장이 위치해 있는 곳을 찾아서 누른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거기서 조금씩 벗어났을 경우, 예를 들어서 압박 위치보다 약간 얼굴 쪽 위치를 눌렀을 경우에는 불이 들어와요, 위쪽에. 그러니까 요 가슴 4군데에 불이 들어왔다라는 건 압박 위치에서 벗어났다라는 걸 지금 표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불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압박 위치를 조금 수정해서 다시 누르면서 연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전신 애니까 이거 사실은 응급처치 강사 과정에서 평가받을 때 사용하는 장비예요. 굉장히 고가의 장비이기도 한데, 이런 것들을 직접 사용해 볼 기회는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잘 준비된 기구를 사용하는 만큼 한 분도 빠짐없이 실습을 진행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오늘의 교육 목표는 이 압박을 조금 쉼 없이 힘들게 해본다라는 개념을 좀 가져갈 거예요. 기본적으로 119 구조대에 신고를 하면 현장에 도착하는데,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뭐 주택까지 들어갔을 때 보통 7분에서 10분 정도 걸린다라고 해요. 이것도 원활하게 진입이 됐을 때 그 시간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미니멈 정도로 갔을 때 한 10분 정도를 우리가 쉬지 않고 누른다라고 하면 그냥 분당 100회로만 봤을 때에도 1000회 또는 1000회 이상이 될 거예요. 물론 우리가 10분 동안 누를 건 아니지만 적어도 요 상반신을 쉼 없이 이따가 그 소리 나오는 거, 박자 나오는 걸 틀어줄 텐데 100번을 소리 내서 숫자 세면서 눌러보고, 그 다음 전신 애니로 넘어와서 잠깐 쉬는 시간 갖고 100번을 눌러보고 해서 개인당 뭐 그래봤자 2분 정도밖에 안 되겠죠. 2분 정도 눌러서 이렇게 로테이션 하면서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제가 12시 반에 종료를 할 거예요. 만약에 시간이 조금 남는다라고 하면 저희가 매번 할 때마다 결과지를 출력하진 않을 건데, 이제 본인이 압박을 했을 때 녹색 불도 잘 나오고 한다. 그러면 실제로 결과지를 출력을 했을 때 내가 몇 번을 눌렀는데 몇 번을 좀 정확하게 눌렀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게 출력지를 한번 뽑아보는 시간도 선택적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바닥 전체로 감싸는 게 아니라 손꿈치로만 누를 수 있게 손끝을 살짝 들어주세요. 미세하게.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자, 무릎을 세워서 처치자의 어깨가 환자의 가슴과 수직이 되게끔, 자, 처치자의 팔꿈치는 구부러지지 않고 쭉 펴질 수 있게끔, 자,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체중을 이용해서 계속 동일하게 눌러주는 게 주 포인트입니다.
압박의 깊이가 늘 같게끔 누르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자, 지그시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팔을 쭉 펴서 체중으로 눌러준다라는 느낌으로 누를 거고요. 근데 지금 약간 힘이 많이 실려요. 체중으로 리듬감 있게 힘으로 누르면 갈비뼈가 부러집니다. 리듬감 있게 눌러주는 거고, 자, 소리 들려드릴 테니까 속도 한번 체크하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100번씩 할 겁니다. 깍지 껴주셔야 되겠죠. 목소리 들리게 껴주시고 손가락을 숫자 살짝 세주셔야 해요.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올라야 돼. 들려. 숫자 세주세요. 그래야 몸으로 눌러줘야 돼요. 몸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팔꿈치 펴시고. 그렇죠. 자, 천천히 눌러보세요. 박자 좀 맞춰주세요. 조금만 더 세게 눌러보실까요? 그렇죠. 요 소리가 나야 돼요. 그렇죠. 딸깍딸깍 소리가 나죠. 이 소리가 나야 돼요. 잘하고 계십니다. 자, 모니터 가슴 쪽에서 불 들어오지 않게. 자, 요 박자에 맞춰주세요. 이제 빨간 불 안 뜨는 게 진짜 돼요. 세요. 그렇죠. 요 정도 딱 좋아요.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잘하시네요. 자, 10초 남았습니다. 자,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자리 이동할 건데 이거 평가 기록이 나온 건가 해서 깜짝 놀랐는데 우리 선생님께서는 종이 길게 뺀 거 빼고는 실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분 축하드리고 사진 한번 찍으시고요. 웃어주세요. 하나, 둘, 셋. 자, 제가 간단히 마무리하고 우리 저기 부대표님께 마이크는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사고가 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하게 우리가 대처하지 못할 상황이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안전사고 예방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런 유사한 교육들을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응급처치 관련해서는 이렇게 실습하신 거 보니까 충분히 기능적으로는 제가 뭐 더 이상 가르쳐 드릴 게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잘 하고 계세요. 다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아까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던 건데 오늘의 배운 내용이 최종의 내용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반드시 염두에 두셔서 뭐 내년, 내후년에 유사한 교육을 받으시더라도 그 강사님이 어떤 새로운 내용을 또 전달해 주실까, 어떤 내용이 내가 알고 있는 내용과 조금 달라진 것일까, 이런 것들을 잘 관심 갖고 교육에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시간 반 동안 교육에 집중해 주시느라고요, 제가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